예, 오늘 연수에 학교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 미래국 국장님과 혁신학생지원과 과장님께서 학교 현장 지원에 깊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국 이승희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혁신학생지원과 장성은 과장님이십니다. 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도입과 더불어 아이비가 우리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아이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었을 때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비 교육 이해와 실제라는 2차 시에 걸쳐서 연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1차에서는 아이비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20일에는 아이비를 적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가 15시부터 16시 20분까지는 강사님의 강의를, 그리고 16시 20분에서 대략 한 20분 정도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면 연수와 더불어 현재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유튜브에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택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이미 교육부의 정책 연구로 아이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했던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셨고, 최근에는 이 아이비를 들여다보면서 몇 개의 논문을 책으로 또 발간을 하셨습니다. 특히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오늘 아이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조현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앞에서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전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의 조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이비 관련된 연구를 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아이비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 우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도에 그 정책 연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가지가 그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여서 그 IB와 AP 등을 비롯한 이제 해외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저는 별개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학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 중심 평가 연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과연 뭘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로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과정 중심 평가를 시스템화해서 이제 평가 입력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이제 이어지기 위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굉장히 쪼개가지고 점수를 막 그때그때 현장에서 넣기에 용이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가 맞나?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 현장의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정말 과정 중심 평가를 실현하게 해주는 걸까라는 생각이 이제 의심이 막 들어서요.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은 아닌 것 같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막 쪼개서 수행평가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그 수행평가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점수화하는 그런 방식의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 오히려 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몰입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그 흥미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고 오히려 점수의 노예로 만드는 거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그 교육과정 연구를 하면서 아이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이게 과정인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에서의 과정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가지의 연구가 상호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정중심 평가 연구에는 그 아이비 모형을 저희가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그 과정중심 평가 연구는 중간에 저희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뒤집어 엎었어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연구면 우리는 진행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과정중심 평가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좀 현장에서 필요할 것 같다. 이걸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기본적인 논의를 하는 연구로 저희가 다시 연구 관점을 좀 바꾸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아이비 연구는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의 과정중심 평가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로 좀 더 그 당시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들과 좀 접목시키는 쪽으로 얘기들을 좀 더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구들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아이비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 혁신교육 전공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로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인 아이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다 별개의 전공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 영향을 주고받고, 실제 혁신학교, 경기도 하면 사실 혁신학교의 이제 메카인데요. 그래서 아마 아이비가 들어온다 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이제 인수위 그때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초기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선생님들께서 느꼈을 때 그럼 지금까지 했던 혁신과 완전히 다른 얘기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한 3, 4년 진로 뭐 혁신 아이비 전공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이제 아이비와 우리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됐을 때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예, 제가 느꼈던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사실상 문서상의 차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적용하실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침상의 어떤 그런 제약들이 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굉장히 참신한 저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이비에 대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아이비 자체를 꼭 우리 교육에 도입을 해야 되냐, 뭐 사실 저는 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아이비 연구자들 중에서도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비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아이비 얘기를 하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저희 교육과정 기반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아이비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들을 쓰고 있느냐. 근데 사실 그게 아이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해외 사례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해주실 그 지금 최하영 체드윅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저희 같이 인하대에서 강의도 해주시고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수업에 적용할 때 내용들은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그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리고, 왜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깝깝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긁어드릴 만한 얘기들이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18년도가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경기도 교육
경기도 총론 작업을 할 때 이제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사별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했던 게 교사별 교육과정 말고 학생별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용어는 이미 경기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학생별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그 관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훨씬 익숙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해주셨던 부분이랑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교사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 부분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교사별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는 앞에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재구성. 그래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재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그 수업과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과 수업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면 IB는 사실은 뒤쪽 평가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학생별 교육과정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 앞에 교육과정과 수업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서는 교사가 조금 더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재구성한 수업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사 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려 있다면 IB의 평가는 뒤에 가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문제 설정부터 학습자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더 방점이 찍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출제하는 평가일 수 있지만 IB의 평가에서는 사실 틀만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평가의 내용을 아이들이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학습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학생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옮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별이냐 학생별이냐라는 그걸 굳이 제가 구분짓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지점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드린 교재에는 사실은 1번 부분은 빠져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급하게 조금 더 추가했던 부분이라서 2, 3, 4의 내용은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1번 내용만 조금 더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뒷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에 관한 이슈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평가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의 평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세 가지가 결국은 저는 지금 우리 교육과정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가 갖는 한계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IB에서는 대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대안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IB의 사례이자 또 이제 남호주 쪽에서 호주 교육과정 쪽에서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이거를 IB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IB 적용 단계 전 단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문제냐라는 걸 가지고 아주 조금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시면 해외 대입 시험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IB 교육과정과 우리만 차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과목 객관식 시험을 보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다형 시험을 보는 나라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사례들은 보시면 다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AP나 뭐 SAT 같은 경우에 이제 선다형 시험을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 서술형 시험이 이제 덧붙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전과목 객관식으로 대입 시험을 보는 나라는 이제 우리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리도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대입 시험을 보자면 이제 저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채점을 하는 채점자가
기계 채점으로 100% 의존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우리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 수령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계 채점으로는 불가능한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선호 수령 2028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AI 채점에 관한 얘기들이 또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은 방향성이냐라는 사실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사실 그걸로는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의 문제구나. 왜냐면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상대평가, 대입 관련해서는 이제 상대평가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상대평가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성취평가제라서 절대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절대평가, 성취평가가 진짜 성취평가, 절대평가냐라는 부분도 있다가 좀 더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꺼내는 교육이냐 집어넣는 교육이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결국 앞에 시험의 형식들이 결국은 학습자 스스로 뭔가 자기가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논리를 꺼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웠던 그 객관적인 지식들이 학습된 바를 그대로 꺼내놔야 되는 방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평가 방식에 갖는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량 얘기는 연수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 지식 수준이 아니라 학습자가 어떤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창의성이나 어떤 자기 주도성에 필요한 미래 사회의 어떤 능력으로서 새로운 그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의 목표라는 것이 설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과정을 봐야 된다 해서 저희가 수행평가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행평가가 과연 지금 과정을 제대로 보는 방식으로 되고 있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발달적 평가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과정 중심 평가와 연결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냥 선발, 뭐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냐 안 가냐, 대학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사실 이 얘기는 별로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대학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선발 중심의 평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이 평가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학교에 기대하는 바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아이비를 논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면 아이비가 이제 낯서실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보시면 용어도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초등 단계 이게 나이가요 3세부터 해당을 하고요 12세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초등 과정이 앞에 이제 유치원, 우리의 누리교육 과정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을 PYP 그래서 Primary Year Program 해서 PY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Middle Year Program에서 중학교, 우리의 중학교 단계에 해당을 할 것 같은데 고1까지 에 해당하는 게 MIP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 과정이 고2, 고3에 해당하는 대입 연계 과정으로서 대입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대입에 영향을 주는 성적은 이 DP 과정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 그 상황을 보시면 사실 DP가 가장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생긴 배경은 국제학교 아이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교육과정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교육 내용도 계속 바뀌고 대학 진학할 때 이제 그 평가도 계속 바뀌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처음에는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소속된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냥 국제기구 같은 IBO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특정 국가에 소속된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C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치면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특성화. 처럼 이제 직업
교육 쪽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2012년, 한 10년 전에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는 계속 진화를, 우리도 계속 개정을 하는 것처럼요. 5년에 한 번씩 계속 개정을 하고 여기도 진화를 하는데, 이제 기존 것에서 조금씩 수정하거나 보태는 방식으로 이제 어쨌든 여기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입 지금 현황을 보시면, 인증된 현황을 보시면요,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권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특히 DP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거의 6,000개 이상의 인증 학교들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은 아마 다음번 최하영 선생님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 초중고에 해당하는 이 다이어그램은 결국은 IB의 모든 철학과 방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집약시켜 놓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앙에 IB의 러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치면 인재상 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 인재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방법적인 부분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 얘기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그림이 진짜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그 IB를 잘 형상화시켜놨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생각보다 그 중간에 학습자상이랑요, 그리고 우리가 교수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교수법 같은 식으로 이제 ATT 뭐 ATL이라고 해서 Approach to Learning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여기에 지금 DP 부분을 보시면 Theory of Knowledge, Extended Essay, 뭐 그다음에 CAS라고 하는 이 영역이 우리로 치면 창체거든요. 예, 창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비교과,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바깥의 동심원이 그다음에 교과, 6개에 해당하는 교과예요. IB의 교과. 그 교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결국 IB의 국제적 소양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이렇게 각각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교육과정상에 정말 치밀하게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형상화시켜 놓은 게 아니라 IB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과, 비교과, 그리고 실제 그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놨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급별 위계가 보시면 각 특징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초학문 PIP는 사실은 교과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통합 교육과정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 여기는 PIP 과정 전체가 다 그렇게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초학문적인 주제라고 하는 지금 이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가 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별도로 또 가르쳐야 하는 교과들은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이나 때로는 수학도 그냥 이 주제 안에서 다 통합시켜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IP 단계로 가시면은 조금 더 교과라는 게 이제 더 생겨나기는 하는데요. 여기는 간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해서요. PIP보다는 조금 더 교과가 생겨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DP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처럼 완전히 분절화된 교과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는 않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 간의 연계라는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로 넘어오면은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 오면은 교과군이 명확해지면서, 그때는 이제 그 교과마다의 그 본질에 굉장히 충실하게 해서 가르치는 단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TOK, 카스2라고 하는 이 비교과 영역이요. 사실 우리는 교과가 훨씬 비중이 크고 비교과는 좀 덜 그런 편이잖아요. 근데 IB는 사실은 이 TOK, 카스2가 상당히 그 비중이 크고요. 그 교과와의 연계가 굉장히 밀접해서 사실 이 교과가 이 세 가지, 이걸 이제 코어라고 해서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액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도구나 재료라고 볼 정도로 이 마지막 지점이 이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라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수를 안 하면 이제 DP의 그 디플로마 프로그램인 학생들이 이수를 아예 못 받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를 왜 배우냐?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PIP, MIP, DP로 넘어가는 과정이요. 저는 이제 굉장히 그냥 그 어떻게 지식이라는 것이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그 지식의 생성이라는 그 과정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왜 배우냐, 국어를 왜 배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그냥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그냥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니까 조금 교과가 생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킨 지식으로 가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부터 생겨났는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를 교육과정 안에 이렇게 담아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미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아이비에 흥미를 갖고 재밌는데 연구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그 삶의 그 형식하고 되게 유사하게 교육과정과 학습 경험을 하게끔 해놨구나. 그래서 그 괴리감이 굉장히 덜하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머리하고 이제 바깥의 사회머리하고 다르다. 이게 조금 괴리감이 적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삶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끔, 자연스러운 경험들을 하게끔 해주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좀 흥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PIP에서는 이런 주제들,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이것과 관련 뭐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은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만약에 계절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는 과학도 들어가고 뭐 수학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교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비에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요.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진리들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수학이라는 게 생겨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원리들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끔 하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IP 단계에서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와 같아요. 그 초등에서는 시험이 없고요. 아이비도 중등도 시험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DP만 이제 대입으로 연계되는 시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MIP에서도 시험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이제 그냥 이렇게 지필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IBO에서 이제 출제하는 시험인데 온라인상에서 보는 시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시험이 없게 이제 MIP까지 지내다가 갑자기 DP에서 시험이 생겨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자유학기제 경험했을 때 문제의식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시험 없이 막 1학년 때 이렇게 하다 갑자기 막 시험 보면 아이들도 힘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시험은 아니고 대입에 전혀 영향을 주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 유사한 방식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MIP 단계에서 교사들이 이 시험에 대한 형식을 염두를 해야만 또 DP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또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어세스먼트가 생겨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또 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탑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시험이 최근에 MIP 단계에서는 생겨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DP 과정에서는 이렇게 6가지 교과군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교과군 외에도 선택 과목, 우리처럼 선택 과목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비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좋은 학교나 나쁜 학교냐, 뭐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냐 아니냐의 차이는 선택 과정으로 결정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선택 과정이 다양하게 이제 그 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이거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랑 동일한 문제예요. 강사 수급 문제 등이 또 있어서 사실 뭐 아이비가 완벽하냐, 저는
비슷한 문제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룹 6까지에 해당하는 6개의 교과가 우리보다는 훨씬 교과가 적기는 하죠. 여기에 선택 과목은 이렇게 우리처럼 많진 않고요. 뭐 두세 개 정도 더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6개가 굉장히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진짜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일 것 같은데요. 그 평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왜 저는 혁신학교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세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계셨던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해답을 그냥 딱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좀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평가 공정성. 저는 우리 현장에 그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 평가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정중심 평가가 본질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이것도 원래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르게 그 채점 기준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 잘못이 절대 아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사실 현장 교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라서 안에 보시면 자료들이 다 현장에서 저희가 다 제공을 받았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전혀 생소한 얘기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평가 공정성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그 객관식 시험 보는 거는 그게 가장 공정하다. 수능도 가장 그게 공정하다. 예. 그 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진짜 공정하냐. 그리고 수행평가 방식. 과연 이제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수행평가에 국한된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간 격차와 교사 간 격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일 학기에 인천 땡땡고 그리고 경기 땡땡고의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평가표인데요. 이제 두 선생님께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보셔라 해서 딱 비교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달라요. 자, 보시면 지필이 인천은 70, 수행이 30이에요. 근데 경기는 완전 반대예요. 지필이 30, 수행이 70이에요. 네, 일단 그 지필 수행의 비중 자체도 완전히 다른데요. 그 안에 평가의 유형도 보시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치르게 될 시험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평가마다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교사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사가 현장에 맞게 구성해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신 등급제로 해서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 내신 점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입에서는 같이 비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공정하냐라는 문제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이비를 접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를 선생님들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확보하냐라는 저희가 설문도 돌렸었는데요. 평가 요소를 굉장히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평가 요소를 세분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경기 S중학교에서 실시하는 한 학기에 3학년 학생 혼자서 보는 수행평가의 개수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쵸? 그래서 한 과목에 거의 최소 4개 정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근데 그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치러야 하는 전 교과의 수행평가를 했더니 몇십 개, 이제 다 셀 수도 없는데요. 이제 몇십 개에 육박해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도 보시면 4월, 5월, 6월, 거의 6월에는 아주 집중되어 있어서 거의 아이들이 거의 평가에 허덕이면서 한 학기를 보내는 과정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의 평가만 하는 거는 리스크가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죠. 이걸로 애들한테 점수를 막 몰아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저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나의 점수를 막 왕창 깎아주기도 애매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너무 변별을 많이 줄 수도 없으시잖아요. 수행평가를 가지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조금 가급적이면 너무 변별을 많이 주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서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을 쉽게 말해서 아주 빡세게 낼 수밖에 없는, 그거를 가지고 변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정성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저희는 아예 없앨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가져가면 손 타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수행평가의 난이도라는 것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예, 심층적으로 뭔가 장기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다 이제 이제 무서운 이의 제기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보완책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확보에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할 때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잘 설계한다라는 게 뭘까? 그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를 굉장히 많이 쪼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 과정, 수업의 모든 과정이 평가처럼 이제 되어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자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예, 그렇게 해서 수업에 잘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실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이 안 그러면 이제 엎어져서 자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열심히 참여하는 게끔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평가 루브릭을 보시면 이제 이게 수학과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하는 이제 학습지 같은 거를 20회 가량 이제 실시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모두 다 제출을 하면 10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점수가 점점 깎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장기 미인정 결석자여가지고 거의 만약에 못 냈는데도 3점은 주시더라고요. 네. 저 이것도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리고 백지를 내거나 시험에 응시를 안 해도 기본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이제 현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점수를 아예 안 썼는데도 점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계속 시험을 낸다라는 게 어쨌든 열심히 하면은 점수를 주는, 잘했느냐보다는 사실은 수행평가는 열심히 했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잘했냐보다는. 출제의 난이도와 의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상당히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예. 근데 저는 익숙해가지고요. 하도 이제 거북해 하시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서요. 예, 괜찮아요. 그런 표정 지으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예. 네. 마스크 쓰셔도 눈빛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모르는 와서 한번 직접 해보라지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거를 제가 다 느끼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하면서 항상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비 선생님들이 훨씬 훌륭하냐? 저 사실은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주면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그 이상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 한계점은 정말 시스템의 문제고 그리고 그 이제 현장의 문제, 현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라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원래 이제 이게 맥타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저희가 개념 기반 학습 이런 얘기도 다른 데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개념 기반 학습 이제 연구한 뭐 위긴스, 맥타이 이런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과정 중심 학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 구술 평가, 뭐 인터뷰, 컨퍼런스, 소리내어 생각하기, 학습일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가시화시키는 방식의 과정들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총괄 평가는 평가를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형성 평가라고 하는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 평가를 하지 않아야만 아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평가를 해버리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수행 평가를 엄청 쪼개서 매 순간 평가를 하면 결과 중심 평가의 끝없는 반복이다. 왜냐하면 애들은 시험 보고 점수 받고 시험 보고 점수 받으면 얘네는 그냥 그게 결과거든요. 결과예요. 그게 결과가 안 되려면 얘네는 점수를 안 받아야만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까지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얘는 점수 받으면 다시는 이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점수 받을 때까지만 중요하잖아요, 사실 애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1점이든 5점이든 10점이든 점수를 줘버리고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겠냐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그게 과정이, 교사 입장에서는 과정에 잘 참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 학습자 경험에서는 결과 중심인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번에 최하영 선생님도 그 얘기를 좀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라는 것의 원래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사실 형성되는 과정은 그거를 평가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그 교육평가 쪽에서도 개념적으로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현장에서 이제 그게 살짝 왜곡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아이들의 이제 참여를 유도하고 그 변별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관례화되어 있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중간에 뭐 컨퍼런스 회의를 아이들 논의하는 과정,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가이기보다는 학습 설계로 그냥 수업의 설계로만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비는 상당 부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상당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평가는 DP 과정에서는 마지막 2년의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가 졸업 시점에만 있어요. 중간에 아예 평가가 없고 그 평가가 있지만 그냥 그야말로 형성평가 피드백 목적으로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못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과정 중심 평가 얘기를 할 때 하나는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다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업 때 다루었던 모든 성취 기준은 수행평가에서 다루든 그렇지 않으면 지필에서는 어쨌든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다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침상. 아니면 현장에서 그렇게 관례화된 건지 그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평가 이제 계획표 작성을 하신 건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지필은 일단 모든 성취 기준에 다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성취 기준은 수행평가에서 여기 다룬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수행평가에서 다루는 성취 기준도 지필에서 또 해요. 네. 왜 꼭 지필은 싹 다 훑어야 되지? 이제 약간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뒤에서 아이비에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아이비는 안 가르친 데서도 출제를 일정 부분 해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럼 큰일 나죠. 안 가르친 데서 내면은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안 가르친 부분에서 아주 적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르쳤지만 다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출제를 해야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시험에 내야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공부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애들이 공부를 했을 거다라는 문제인 건데 사실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교사가 얘를 관찰해야만 평가에 반영을 하는, 교과 세특도 마찬가지고요. 관찰한 것만 넣어줄 수 있고요. 시험 본 것만 배운 거고 가르친 거라고 볼 수 있냐. 사실 학습자 입장에서는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다 이제 시험을 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학습한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왜 믿어주지 않냐. 혹은 그 부분을 왜 우리는 그냥 두지 않냐.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만 안심이 되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교사 쪽에 맞춰져 있냐, 아니면 학습자의 경험 쪽에 더 맞춰져 있냐, 이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슈 세 번째, 성취평가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고교학점제 문제도 저는 사실은 핵심은 성취평가를 얼마나 잘 적용할까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교육부에서는 성취평가제보다는 고교학점제의 평가 문제보다는 교과 선택권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의 어떤 진로를 더 이제 그 진로형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이거를 맛을 봤냐 안 봤냐의 문제보다는 굉장히 얘가 심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돼야만 그 교과 운영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가서 슬쩍 맛보고 사실 그게 충분한 진로 교육과정 경험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저는 평가 문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들로 이제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성취평가제고 이 성취평가제의 본질을 살리는 문제일 수 있겠냐인데요. 이 성취평가제가 그 논의가 되게 된 배경은 저는 그 객관식 선다형으로는 이제 평가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 그냥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논의할 필요가 없죠. 수행평가를 우리가 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지식에 대한 측정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지식, 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아주 총체적인 그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라는 걸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정보공시에다가 올리실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성취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루브릭을 보통은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아주 딱딱 답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아이들의 수행을 온전히 담아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에세이를 쓰게 하든 거기서 뭐 어떤 실험을 하게 하든 그랬을 때 그냥 선다형 시험으로 보는 그 답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가 담아줄 거고 저는 이제 질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엄마의 마음 질문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쟤는 공부를 그냥 원래 좀 그 어떤 뭐 사회경제적 배경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잘 원래 하는 애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되게 얄밉게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를 너무 잘 받아. 근데 쟤는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쟤한테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쵸? 그게 저는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 마음에서 생겨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만 딱딱딱 나오는 시험 봤을 때는 너무 얄밉게 잘 보는데 쟤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가치와 태도잖아요. 가치와 태도라는 거에 점수를 내가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잖아요. 객관식 선다형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온전히 담아주고 싶어서 하는 게 수행평가고 성취평가에서의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주고자 하는 교육적 어떤 가치를 담아낸 평가 방식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했던, 앞에 선생님이 했던 수행평가 가져와서 이제 그 다음 막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요. 진짜 본질적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데 이제 옆에 걸 보시면 뭐냐면요. 이건 정보공시용이고요.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데 실제 평가에서 이거 그대로 못 써요. 라고 이제 하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게 이제 오른쪽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성평가 정보공시에는
단편 소설의 내용을 모두먼과 협의를 통해 나눌 수 있고 핵심 내용과 관련된 논의 주제를 마련하여 주도적으로 토의에 참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도적으로가 이제 얼만큼이 주도적? 얘는 5점짜리 주도고 얘가 3점짜리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잘못 점수를 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5번 이상 발언 이렇게 하신 수밖에 없는. 또 밑에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 다양한 논의가 어디까지가 다양한 논의냐 또 이게 또 생기기 때문에 소설 속 사회적 문제 3가지를 찾고 뭐 이렇게 하고 키워드 정해주시고 해서 결국은 선다형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시험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태도 그러니까 못 담아주시는 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왼쪽처럼 해서 내가 맘대로 내가 볼 땐 네가 훨씬 주도적이야. 그래서 난 너 5점 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분명히 난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이제 믿어주지 않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성취평가제라는 게 결국은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채점 기준표를 또 여러 가지로 막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건 그냥 딱 보셔도 이제 그 성취평가, 수행평가용 이제 그 루브릭이지만 전혀 수행평가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서술형 평가의 횟수와 점수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수화해서 다 환원시켜가지고 합산해서 점수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끼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죠. 2번째 유형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좀 정성평가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IB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제가 비교해 봤을 때 한계를 가져요. 뭐냐? 이제 채점 기준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충족 조건 지금 이제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4개, 3개, 2개, 1개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뭘 것 같으세요? 여기 1개는? 이것도 별로 사실은 아이들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공정하게, 엄밀하게 담아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1번에 대한 채점 기준은 논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채점 기준이거든요. 근데 4번을 보시면 논술 분량이 적절하고 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였는가. 이게 1번하고 4번이 동일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채점 기준이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1번을 굉장히 허술하게 했는데 제 시간에만 내면 그 개수를 만족하는 거에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애들은 1번 적당히 대충 써서 내도 일단 시간만 맞춰서 재빨리 해서 내는 굉장히 이제 얍삽한 방식들을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4개를 충족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3개밖에 충족 못 하겠어. 그럼 1번 버리고 4번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청 영리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를 학습을 하죠. 그래서 평가가 교육과정을 바꾼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평가에 애들은 정말 노예라서요. 선생님이 평가 어떻게 하냐? 뭐 하냐에 맞춰서 탁탁탁 움직이기 때문에요. 평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이들의 학습의 질과 태도와 가치와 모든 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다 알죠. 또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3번째 유형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정성평가스러운데? 네. 네. 이거는 또 뭐가 문제일까? 네. 나중에 IB 채점 기준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시는데요. 일단 채점 기준 하나 안에요. 너무 많은 채점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보고서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 요소가 또 들어가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했냐. 분석력, 해석력이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창의성, 논리성.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수가 15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채점하실 때 이게 보면 대충 얼추 얘는 아주 잘했어. 얘는 뭐 A고 B고 C고 D고 이게 대충 나누실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결과 중심 평가를 하실 때는 사실 이 정도로 해서 교사가 대충 점수 주고 끝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성 평가 요소로 이제 이 루브릭을 사용을 하시게 될 때에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보면서 너 이 정도 쓰면 A밖에 못 받아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아니 B밖에 못 받아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하면 너 13점인데 이해력은 좋은데 분석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점수를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뭐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라는 걸 애한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퉁쳐서 너는 B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왜 B예요? 예, 쟤는 왜 A고 전 B예요? 이제 그 맨날 들으시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서 너는 이거에서 점수가 깎였고 이거에서 점수가 깎였어 라고 하려면 사실은 각각의 성취 요소별로 배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깎여서 몇 점이야가 되려면 이 기준으로는 활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채점 기준표가 IB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실제로 교사가 그 채점 기준표가 그냥 그 DP 과정 들어갈 때부터 그냥 이미 다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과제를 할 때 그 채점 기준표를 계속 염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력을 이런 요소들을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사가 중간에 이제 피드백을 줄 때 너 이 정도로 하면은 이게 조금 약하니까 점수가 좀 깎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시 다듬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처음부터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전 세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평가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교사가 아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막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냐. 사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출제한다고 내가 평가권이 있는 거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뿐이지 엄청나게 그것들을 이제 올가매고 있는 제약들이 있어서 평가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교과서 기반으로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객관적 지식 기반으로 하셔야 돼서 내가 거기에 내 판단을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게 과연 평가권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 재구성 우리가 혁신학교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라는 요소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재구성할 수 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평가 설계의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는 게 교사에게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제냐? 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백워드 설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IB 평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그게 딱 잡혀 있으면요.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내 맘대로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가게끔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대신에 거기 가는 과정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거기에서 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IB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 과제의 형식이 일단 우리의 수행평가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들을 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IB에서는 과제가 일단은 되게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그냥 형성평가로 존재를 하고요. 그 형성평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마지막에 볼 이제 총괄평가, 고3 마지막에 볼 총괄평가에서 하게 될 그 과제를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그냥 연습.
편 과제들인 거고요. 실제 과제는 되게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마지막에 이제 존재를 해서 아이들은 2년 동안의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1년 정도는 그거에 대한 이제 비슷한 유형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과제를 상당히 긴 기간 아이들이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제형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식물에게 엽록소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제 정도로 만약에 해서 엽록소에 대한 이제 역할이나 뭐 이 등등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과제 수준으로 제시를 한다면 아이비는 그 어떤 개념과 개념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게 하는데 사실은 이 연결고리는 학습자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연결시키는 방식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열어두고 이제 하는 문제를 설정을 하게 해서요. 아이들마다 답안이 되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설정을 하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작성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에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로 치면 내신 평가처럼 수행 평가에 해당하는 거를 그 서면 과제로 해서 굉장히 긴 소논문 수준으로 작성을 하는 게 한 교과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이제 시험이에요. 논술형 평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IB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다른 나라에서도 대입 시험을 볼 때 뭐 유사하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들 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IB 이건 이제 국어과에서 실제로 페이퍼 1, 2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작성한 어떤 서면 과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럴 테스트라고 해서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해서 총 국어과에서는 5개 시험을 2년 동안 보는 거예요. 2년 동안 처음부터 2년 동안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요. 2년 동안 그걸 계속 연습을 시켜서요. 마지막 시점에 이 5개를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2년 동안 고 2, 3학년 2년 동안 몇 개 정도 볼까요? 학기당 최소 4, 5개씩 하면은 한 20개 정도 볼 텐데 얘네는 그거를 쭉 안 보다가 마지막에 5개 딱 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계속 아이들이 형성평가를 하겠죠, 선생님이. 연습을 계속 시킬 거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지? 이제 하실 텐데 예를 들어 이 중에 6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만 골라서 답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애들이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이거를 받아요. 이거 딱 한 장을 받아요. 지문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 한 장을 딱 받으면 하나만 골라서 답하는데요. 너네가 배운 3단원에서 공부한 작품 중에 2작품을 참고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작품이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교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우리도 다 재구성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작가 리스트는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과목에서도 작가 리스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교사가 예를 들어 뭐 시를 가르친다 하면 시인 작가 리스트가 쭉 그냥 제공이 돼서 교사가 그 안에서 나는 뭐 김소월이야. 그럼 김소월 정해서 그 안에 작품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작품을 너네가 배운 거를 참고해서 쓰래요. 그러면 4번을 어떤 애가 선택을 해요. 그럼 난 4번을 쓸 거야. 그러면 은유법은 사물의 상태나 특징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히 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시에서 은유법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 중 2작품을 참고로 하여 쓰십시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봐야 되는 시험 문제 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쓰는데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학교가 달라요. 그럼 일단 선택된 작가도 다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선택된 작품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번 문항의 문제를 A, B 학생이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도 작품이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아이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답안이 전 세계 아이들 중에 동일한 아이는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채점을 하지? 이제 이건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채점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획일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비는. 전 세계 아이들 거를 채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 앞에 이런 에세이까지도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막 1,500자, 2,000자 쓴 거를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잖아요. 네 생각 너가 마음껏 쓰게 하고 네가 공부한 것들 네 맘대로 막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한 거죠. 그냥 앵무새처럼 배웠던 걸 읊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점을 하는 공정성을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외부 평가, 이제 IB5에서 하는 수능처럼 센터 시험이고요. 이게 내부 평가. 그래서 교사랑 하는 거예요. 교사랑 뭐 1년 동안 작성을 하면서 교사가 뭐 3번의 피드백을 줄 수 있다. 4번의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지침으로 다 되어 있어서요. 작성하는 동안 이제 교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만들어낸 걸 1차적으로 교사가 채점을 해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 거를. 그리고 다른 학교 선생님은 또 본인이 가르친 아이들 걸 채점을 하세요. 이게 이제 내부 평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행 평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수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평가, 수능에 해당하는 아까 같이 그렇게 딱 문제가 명확한 문제의 경우에도 이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정 절차라는 거를 거치는데요. 이게 IB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세이스보드라고 하는 건 여기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호주에서도 동일하게 IB를 하지 않는 남호주에서도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moderation sample form이라고 해서 그 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논술형 시험을 보는 나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절차인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게 가능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왼쪽 거는 IB 폼이거든요. 그래서 IB에서 이제 그 각각의 그 평가 요소별로 이그제미너, 그러니까 채점관 1, 2, 3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 점수를 줘서 그거에 대한 점수가 토탈 점수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산출을 해내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럼 한 해 거를 몇 명에서 같이 지금 보라는 거야? 한 명 것도 지금 채점하기가 힘든데 이제 이러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를 얘기를 드리면 샘플을 채점을 하는 방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이 채점한 아이들께 100개예요. 예를 들어 3반을 가르쳤다, 뭐 4반을 가르쳐서 100명 거를 채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거에서 5개만 샘플을 가져가요. 그리고 저 학교 선생님 거 5개만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5명 거 안에서 그 채점자 안에서의 동일성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채점한 애들 거 안에서는 적어도 A, B, C, D라는 게 어쨌든 수준 차이를 내가 명확하게 내 기준을 정해서 물론 내 기준만은 아니죠. IB에서 제공한 채점표에 준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맞게 공정하게 채점을 했느냐라는 거를 IBO에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더 큰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교 간 교사 간 격차라는 문제가 또 여기에서 해소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교사가 채점한 애 거를 봤더니 얘를 A 준 애 거와 그리고 B 교사가 채점한 A를 2개를 같이 놓고 봤더니요. 얘는 그러니까 A, B로 하지 말고 점수로 했을 때 얘는 25점을 줬고요. 얘는 28점을 준 거예요. 동일 수준이라고 간주가 되는데 갖고 와서 봤더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A 교사가 채점한 아이들 거는 다 3점씩 높여요. 여기 교사가 채점한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개 학교 걸 같이 놓고 이제 해서 그거가 이제 조정인 거죠. 조정.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교 간 격차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교사가 본인 아이들 걸 채점을 하는 거 안에서 일관성은 교사에게 달려있는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중앙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또 3단계에 걸쳐서 최종 조정까지 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출제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출제를 안 하시잖아요. 여기는 평가에서 출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물론 IB가 되려면요. 저는 일단 행정 업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IB는 피드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여러 가지가 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가기 위한 이 채점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정성평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쓴 거 안에서 자기 의견을 쓴 것 같고 제가 한 내용 어떤 성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기준에서는 A를 주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내지는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애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보호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보호장치를 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냥 대체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주관성을 그냥 계속 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자기의 주관적 의견이나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평가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비는 결국 개별화 학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평가 시스템과 이런 과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어떤 평가의 수고로움이 있지만 결국은 이거죠. 내가 혼자서 너는 A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안 믿지만 지금 동학영 선생님 3명이서 다 같이 봤는데 넌 A고 쟤는 B래. 그럼 이제 애들은 꼬리 내리고 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도 끝까지 우기는 애들이 있나요? 그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 시스템이 훨씬 더 체계화되어 있고 IBO라는 어떤 기구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얘네들도 이의제기 하거든요. IB 아이들도 시험 결과 받으면 납득할 수 없으면 이의제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별로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의제기 했다가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이게 쉽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고는 잘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점수를 이제 아이들이 부여받는데 결국 이런 식의 논수령 시험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샘플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호주 사례인데요. 이런 샘플을 그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해놓고요. 교사가 평가할 때 이런 서술형, 논술형 시험일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몇 점이다. 이런 거에 대한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서 교사가 그 평가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시험을 그냥 고수를 하는 거예요.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수업과 아이들의 학습 경험 자체가 획일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다른 부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 점수 주는 거랑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우리 그냥 점수, 시간으로만 해서 그리고 했냐 안 했냐, 얘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코어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카스라고 하는 게 창의 체험 활동 같은 이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IB를 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사용을 하는 매니지백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LMS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 이름을 다 지워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아웃컴스하고 그다음에 리플렉션 에비던스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얘네가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것들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여기에 다 탑재를 하게 하고요. 우리는 왜 애들이 한 활동을 세특의 교사가 쓰냐는 거예요. 그거 진짜 죽어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교사가 다 쓰냐는 거예요. 애들이 한 거를 여기는 애들이 자기가 다 내가 뭘 했고 여기에서 뭘 생각했고 그런 거를 그 에비던스를 포함시킨 어떤 성찰 과정, 활동 과정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여기에 탑재를 해서 교사와 다른 아이들 것까지 다른 아이들이 다 공유가 돼요. 그리고 교사는 여기 인터뷰를 지금 몇 회 했냐가 되어 있는데 교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얘가 올린 거를 놓고 얘가 진짜 한 거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사실 우리 몇 마디만 해보면 알잖아요. 네, 얘가 했는지 베낀 건지 안 하고 했다고 한 건지 몇 개 질문만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서 승인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한 활동에 대한 성찰을 스스로 하고 자신의 학습 경험을 의미화하는 주체가 학습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교수자가 애들이 한 거를 열심히 관찰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까지 막 의미화해서 막 써주셔야 되잖아요. 학습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막 신나게 하고 나서 이제 별로 생각 안 해도 교사가 다 써주시죠. 네, 너무 친절하게 또 엄마의 마음으로 또 콤마 하나라도 덜 써서 한 글자라도 더 써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고생하시지만 사실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엄마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보면 이제 저도 아이 키우면서 내가 이걸 해주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고민 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 문제인 거죠. 네. 내가 이걸 써주는 게 얘한테 대학 갈 때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얘가 정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진짜 상식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비의 이 설계가 대단한 고민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의 고민을 해보면 뭐가 맞다라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비중을 크게 안 두고 있는 영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학습자들의 경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온전히 다 담아내게 하고 또 뒷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다 출제하는 방식. 일단 지필에서는 한번 훑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IB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과제 1을 보시면 아예 가르치지 않은 지문에서 출제를 해요. 이거의 의도는 뭐냐면 너가 제대로 배웠고 학습의 전이가 가능하다면 사실 지문이 바뀌어도 너가 그 원리를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지문이 바뀌어도 풀 수 있게끔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 설계가 의도한 바는. 그래서 가르친 것만 출제해라. 이거는 사실은 공정성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집어넣는 방식 그리고 학습했던 작품 안에서만도 출제를 하게끔 하는데요. 대신에 이거는 학습했던 작품과 지문 아까 보셨던 그 너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써라라고 하는 그 페이퍼 2에서는 학습했던 작품을 활용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특정 어떤 개념을 넣어서요. 그 작품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을 하는지를 보는 거를 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면 과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길게 피드백을 중간에 받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깊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지라는 거를 또 보는 방식.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개를 설계를 해서요. 국어과에서 아이들이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물로 싹 건져낸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갈 게 없게끔 촘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웠던 거에서 혹은 안 배웠던 거에서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술 면접 방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말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미리 준비한 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다 서로 다른 상황들을 설정을 해놔서 그렇게 5개의 평가인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아이들이 이 5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근데 이 5개 평가가 결국은 국어과에서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의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보면 시기가 다 졸업 시점에 몰려 있죠. 네, 다 모든 시험이. 그리고 이제 심층 학습이 사실은 핵심인데요. 우리가 왜 짧게 하는 평가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냐. 이게 모든 교과에서 심층 과제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과, 수학과, 심지어 수학과에서도 수학 에세이를 이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론을 이만큼의 면적을 드론을 몇 대를 띄워서 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뭐 거냐 그걸 수학적으로 풀이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배웠던 2년간 배웠던 수학적 지식 중에 특정 관련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얘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는 건데요. 이 심층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과정 중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길러졌느냐 그냥 단지 지식을 학습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얘가 얼마나 충실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가치와 태도가 다 학습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총체적인 학습을 보기 위한 건데
이제 이 심층적인 과제, 일정 기간 긴 호흡으로 가는 과제라는 그 전제가 설정이 안 되면요, 사실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호흡으로 계속 떨어지는 과제는요,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가려면 내가 나를 계속 채찍질을 해서 내가 얼마큼 더 깊이 있는 얘기로 갈 거냐, 내가 얼마큼 더 어려운 얘기로 할 거냐, 이걸 더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본인의 선택인 거거든요. 이런 과제들의 성격은. 교사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설정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주도성과 자기 관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혼자서 중간에 교사의 피드백 두세 차례 정도만 받으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가치와 태도라는 게 학습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난이도와 그 길이, 그 학습의 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한두 시간 하는 게 과정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그 안에서 과정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봐주고 평가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층적인 과제라고 하는 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심층 과제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비가 왜 형성평가 중심이 아니라 총괄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지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지점인데요.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의 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끔 하는 루브릭이라는 거를 아이비가 아주 교묘하게 설계를 해놨냐라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에세이를 아이들이 쓰는 게 이제 졸업 시점에 내야 되는 그 내부 평가, 수행평가 과제죠. 그래서 보통 한 1년 정도 아이들이 작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우리로 치면 2학년 때 교사랑 이제 뭐 진도도 나가고 하면서 교사가 문제 설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계속 공부를 시키면 이제 고3 들어가는 시점쯤에는 아이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설정을 할 건지를 좀 정해놓고 그때부터는 좀 작성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해서 마지막 졸업 시점에 제출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설정을 하는 것부터 이제 아이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 막 아이들이 이제 거의 소논문처럼 대학에서 작성하는 소논문 수준으로의 그 페이퍼가 작성이 돼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점수가 재밌는 게 이 크리테리언을 보시면 수학적 난이도라고 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점수와 이 A, B하고 D라고 하는 이 영역의 점수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난이도 점수를 높게 받겠다고 되게 어려운 문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A, B, D에서 점수가 깎이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설정을 해놓으면 앞에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한테 피드백을 받는 중에 교사가 야 이거 너무 너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 앞에가 좀 그런데 좀 문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교사가 이제 답을 주는 피드백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런 거 한번 찾아봐. 요거는 조금 요거 부분은 다시 봐.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거 너무 앞에가 지금 흔들리는데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애가 스스로 결국은 내가 뭔가 탄탄한 앞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난이도 점수를 스스로 포기하죠. 내가 스스로 3점으로 찾아가요. 아, 6점 안 되겠다 나는. 3점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마지막에 내가 나오는 결과 점수가요. 완전히 뜬금없는 점수는 아닌 거예요. 대충 애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면서 대충, 그리고 교사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대충 어느 정도 점수일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가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A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안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과정 안에서 내가 내 주제 파악도 하고 내 수학적 지식의 수준도 알게 되고 어디가 더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 과정을 1년간 해야만 해요. 그거를 막 교사가 떠먹여주는
문제는 아닌 거죠. 수준이 있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서 어느 정도 점수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루브릭으로 이게 체계화 딱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선장에서 우리는 교사분들이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학기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드북에 딱 박혀 있어서요. 10년, 20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획일화가 아니냐면 애들이 문제 설정을 다 그때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얘는 확률 통계에 더 중점을 둔 문제 설정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데 배운 거는 평가 안 해요? 수학에서는 이거가 이제 내부 평가고요. 외부 평가에서 전체 범위에서 시험을 또 보죠. 센터 시험. 아까 이제 국어과 보듯이 가서 이제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1시간, 2시간씩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전체 범위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제형 평가를 날려버린 방식을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카데믹 어니스티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요. 표절의 흔적이 있으면 디플로마 박탈이에요. 그냥 여지없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속 강조를 해서요. 이제 사실 표절 문제는 요새는 그냥 시스템에 돌리면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긁어왔다던가 그냥 복사했다던가 뭔가 이런 게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냥 디플로마가 박탈되는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 과정에서 의심스럽다. 그것도 디플로마 박탈이에요. 선생님이 얘가 가져온 과제를 뭐 질문하거나 뭐 이거는 이랬는데 애가 뭔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딱 아시잖아요. 이거 네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도와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파고 드시면 바로 나오죠. 예. 이제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박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냥 해서 결과만 딱 가져오는 방식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인터뷰를 3차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신청서 내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서 이건 호주 사례인데요. 신청서를 미리 다 내가 어떤 식의 봉사활동을 할 거고 여기서 어떤 학습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다 내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에 아까 보셨던 그 매니지백 시스템에다가 그 리플렉션 그 페이퍼를 중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제 교사가 보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승인해주고 불러서 한번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 관련된 사진도 탑재해야 되고 진짜 내가 했는지 흔적들을 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 하게끔 하고 교사는 그냥 승인 해주시는 방식인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되게 품이 많이 드시겠죠. 모든 아이들을 해주려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행정 업무를 줄여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써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쁜 얘기는 쓰면 안 된다고. 좋은 얘기만 써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만 써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이제 이런 거 입학사정 할 때요. 이걸 이렇게 다 읽어볼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당연히 좋은 얘기만 써줬겠지라는 것도 대학에서 다 알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수고한 대비 얼마나 교육적 효과라는 게 있겠냐.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아이비 성적표예요. 딱 점수로만 나와서 토탈 45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주는 거에 비해서 아주 심플한데요. 세계적으로 이 점수만 가지고 딱 공신력이 있어요. 아, 얘가 아이비에서 45점? 진짜 열심히 하네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줘도 안 믿어줬던 거를 이렇게 줬는데 그냥 믿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왜 가능하냐. 앞에 보셨던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보여준 학업 수행 능력이라는 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면서 어떤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비에서 이 정도 점수 받았던 애를 대학에서 뽑았더니 대학 들어와서 되게 잘하더라. 이제 연구 결과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점수로만 보여줬을 때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신력이 우리 교육과정의 공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비 언제 도입될지 모르고요. 현장에 도입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승인을 받고 학교가 이제 그 월드스쿨 같은 걸로 지정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비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교과교육과정을 그냥 싹 날려버리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세대위기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과 가르치는데 천재 교과서 가져다 쓰신대요. 국제학교인데도. 예, 그러니까 아이비는 교과서가 아예 없거든요. 모든 교과에. 그런데 이제 참고를 하는 교과서들을 가져다가 쓰시고 교사가 그걸 갖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 교과서들도 가져와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국가교육과정 지금 현재 제주도나 이런 대구에서도 국가교육과정 버리고 아이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가교육과정 체제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평가 바꾸고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식 바꾸고 접근하는 방식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평가 과제를 지금 현재는 왼쪽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다 하나 이 과제별로 따로예요. 이게 연결된 과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거 평가하고 점수 주면 끝. 점수 주면 끝.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얘가 이거 했고 이거 했으니까 성장됐겠지인 거거든요. 실제로 성장을 이 과제에서 얘가 틀린 거 고쳐서 수정돼서 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졌구나까지 확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측이 이제 아이비 방식으로 조금 더 모델링을 해본 건데 뭐냐면 이 과제를요 이렇게 챕터 그러니까 단원별로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관통하는 그 교과의 과제 설정을 학기 초에 해주시고요. 그 각각의 과제 안에서 평가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피드백 목적으로 해서 어쨌든 마지막 과제 하나로 가는 걸로 해서 그거를 중간 과정에서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데 이제 지금 잘 얘기가 근데 이렇게 이미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예.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뒤에서 제가 조금 다른 사례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건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 과제 안에서 직접적으로 교사가 내가 이거를 좀 더 고쳐서 더 완성도를 높였구나라는 거를 학습자도 경험해야 되고 교사도 확인이 되는 게 사실 성장일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성장됐겠죠. 어느 부분.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끈기 있게 계속 고쳐나가면서 뭔가 하나를 완성해내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서사형 과제라고 했는데 학습자가 어떤 의미라는 거를 형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기승전결이 딱 떨어져야 이게 이렇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이해했구나라는 게 보통 그 메커니즘이더라고요. 기승전결 어떤 논리성이 딱 떨어져야. 근데 그 논리성이라는 거를 형성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를 해야만 온전히 내가 어떤 과정이라는 거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아이들이 경험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답안은 이제 그건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저도 맨날 그 생각했던 건데 내가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 봐야 돼서 외우고 보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완결된 이야기를 하나를 만들어내야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써서 이렇게 세상에 적용되는 문제구나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있다라는 게 논리성이고 서론, 본론, 결론이고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봤었는데 지금은 활동별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수행평가 하나, 토론 하나, 보고서 하나, 뭐 이제 이거를 각각 시험을 이렇게 봤었던 거를요. 이제 이거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로 성취 기준을 다 몰아서 넣고요. 심층과제 하나로 가면 이제 이 성취 기준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중간에 토론도 하고요. 보고서도 쓰고요. 고쳐 쓰는 과정도 거치는데요. 이거를 점수화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점수화를 안 하면 애들이 안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건 거죠. 활동의 시기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평가를 하는 시기는 12월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내가 발표를 해요. 근데 이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발표 내용이 마지막 과제랑 연결된 발표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게 점수에 직접 반영은 안 되지만 이 발표를 잘 해서 거기에서 뭔가 받은 피드백으로 보고서를 고쳐낼 만한 뭔가를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점수에 직접 반영은 안 되지만 그 피드백을 받아야만 한다는 동기가 설정이 되어야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점수 비중을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지금 여기서는 점수를 좀 많이 분산을 시켜놨는데요. 사실 저는 그 아이비스럽게 더 간다고 하면 마지막 과제에 대한 비중을 되게 크게 잡아놓고 앞에 거는 점수를 거의 비중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서 아주 적은 점수만 줘서 결국은 피드백 목적으로만 앞에 활동은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점수를 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드리자면 실제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설계를 하셨던 건데 이거는 그 화학과 선생님께서 실제 설계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이제 혁신적인 수업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1학기 때 진도를 다 빼신대요. 무슨 얘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1학기에 그 관련된 진도를 여러 가지 활동을 막 하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그 1, 2학기 나갈 진도를 다 빼셔서 1학기 때는 그거에 관련된 지식 요소만 평가하는 시험을 1학기 말에 이제 뭐 객관식 선다형을 보시든 서술형을 보시든 이렇게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2학기 때 학기 초부터 아이들이 어떤 심층과제 문제 설정을 내가 앞에서 1학기 내내 배웠던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문제 설정을 해서 2학기 때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팀 활동이나 개인 활동 등을 해서 계속 뭐 발표,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동료 평가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간으로 계속 써서 2학기 때는 아예 심층 과제에 대한 평가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침상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관리자분의 어떤 투쟁과 교사분들의 노력으로는 가능하다. 사실 지침상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침은 이제 관리자분의 네, 그 노력과 의지의 문제인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아예 이제 완전히 지침을 벗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을 되게 거의 조금 주셔도 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가능한 절충안들을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찾아본 건데요. 이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이비 얘기가 오고 가는 이유가 지금 방식에서 조금만 바꿔서 사실 되는 문제가 아닌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판을 다시 바꾸는 문제로 가려면 차라리 그냥 뭐 아이비를 가져오는 게 아예 편하지 않아, 아예 효율적이지 않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이비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온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몇 개 시도에서는 논의가 좀 됐었고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교육과정 지원단, 뭐 교육과정 지원 체계 구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평가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교육청에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 평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모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준다던가 그런 방식들을 좀 더 체계화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시도를 훨씬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 교사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청이나 그 교육청 차원에서 뭐 교육부 차원에서 해주는 지원 체계 구축이 좀 되면 사실 완전히 아이비로 다 전환하지 않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일지는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당장 저희가 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왜 아이비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는 데 정도만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시간 관계상 한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고 유튜브에서 한 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을 하는.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파편적으로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3월이 되면 애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창체도 하고 어느 요일 날 그리고 5월이 되면 중간고사 보고 이제 7월이 되면 기말고사 보고 내신 성적 받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여긴 보면 이제 과목이 6개가 있고 아까 이제 카스가 있고 이의가 있고 토크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까 보니까 평가가 익스텐디드 에세이도 하나고 네. 토크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한 학기가 끝나면 6개 과목을 뭐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그럼 여기는 시험을 한 학기가 돼도 시험을 안 보는 건가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학기당 이제 공식적으로 점수화하는 시험은 없죠. 그죠? 예. 그럼 그냥 프레젠테이션하고 아까 말했던 그거를 그냥 피드백용으로만 쓰는 거고 결국은 최종 나가는 거는 맨 끝에 시험이 시험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는 이제 별개로 네. 한다면 내신만 얘기한다면 네. 아까 EE하고 TOK 그 딱 두 개만 시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교과별 네. 시험이 다 있고요. 근데 교과별 시험에 대한 얘기가 그럼 언제 시험을 보죠? 어떻게 시험을 보죠? 그거는 지금 여기 다 담아내진 못했는데요. 네. 모든 교과마다 그 시험이 3주에 걸쳐서 우리 하루에 수능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 IB 시험 기간이 약 3주에 걸쳐서 과목별로 시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외부 시험이고. 그쵸. 아 그거 얘기하는 게 내부 아니라. 시험은 네. 그 과제 형식으로 쭉 봐서요. 학기 말에 교사가 채점한 결과를 IBO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능이랑 수행행 평가랑 별반 다르지는 않은 거죠. 제가 네. 궁금한 게 그럼 그 네. 과목별로 예를 들면 이제 영어가 있어요. 그럼 네. 영어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 아까 EE하고 TOK는 그 6개 과목 중에 하나가 연결된 것 집중적으로 해서 쓴다 이렇게 되고 그럼 그것도 시험 점수가 따로 그쵸.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코어 쪽은 점수화하는 것도 있고 그냥 패스 페일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페일일 경우에는 디플로마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패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TOK 이 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험이라기보다는 과제 같은 형식인 거죠. 네. 네, 당일에 와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그 과제에 대한 평가를 네. 내부에서 그쵸. 하나? 지도교사가. 내부에서 하고 예. 그걸 지도교사가 그리고 한 거를 다시 그걸 또 본부로 보내고 그쵸. 아. 샘플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만 네. 더 질문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1인당 응시료가 12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외부 그 네. 이제 채점하고 하는데 네. 비용 되는 게 그럼 1인당 이제 120만 원이면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300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3억 6천 그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근데 다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요. 돈은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게 과연 그러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공공 예산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정말 기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신다니까 네, 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받도록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2가지 정도 받을까요? 그러면 네, 교수님께서 보시면 네, 이게 네. 지금 네, 그건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일단 읽어드리면 아이비는 안 가르친 부분에서도 시험을 낸다라기보다는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개념을 형성하고 융복합하여 전이하는 창의적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갖췄다면 배우지 않은 텍스트를 활용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 학습을 통한 전이까지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학기 단위로 내신 성적이 산출되어 진하게 반영되는 현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과제 해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할지 현장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답이 되셨을지 더 고민이 깊어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되게 혁신적으로 많이 시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더레이션 방식도
그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그 영어과 선생님이셨는데 동교과 선생님이 세 분이셔가지고 세 분이서 같이 모더레이션이라는 개념적으로 모르신 상태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가져온 과제 중에서 모든 아이들 걸 다 하시지는 않고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애매한 애들 거는 세 분이 같이 채점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아이비 교사하고 아이비 학교에 있다고 다 아이비스럽게 하냐? 전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비의 원리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한 4, 5년 정도 되시면 아이비 교사들도 시간이 걸린대요. 실제로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시스템대로 막 하시다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다가 자꾸 하고 실제로 교사의 채점에 대한 거가 아이비오에서 레포트가 다시 오거든요. 당시 채점한 거에서 이런 것들이 뭐 좀 문제가 있다거나 뭐가 있다. 그러니까 교사도 계속 학습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되면 이래서 아이비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구나. 아이비 철학이 뭐구나.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근데 그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도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비 시스템 자체가 완벽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안전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덜 실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덜 줄여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긴 하고요. 네, 한 가지 교수님 네, 하나 더 질의. 할까요? 네. IBDP 평가 조정 점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IBO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중앙의 외부 조직에 의해 조정이 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학교별 서열화가 생길 위험은 없을까요? 일단 그 조정을 하는 게 중앙 외부 조직에서 하는데 그게 채점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채점관이시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점관을 이번에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소정의 그 수고료를 받으시고 채점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IBO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그거를 채점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회의를 많이 하신대요. 모여서. 이거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 맞게끔 그때그때 맥락적으로 하시고, 물론 학교 서열화라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지역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완전히 그 사교육 문제, 사실 아이비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아이비는 그럼 사교육 문제도 또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사교육이 없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비 어떤 교육과정도 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지금 의미 없는 막 달달달달 외우거나 아니면 막 문제풀이 막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교육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어떤 사교육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우려하는 점들도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아이비 원리 자체에 대한 얘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학교 그 차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게 아이비의 원리 때문에, 아이비의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른 외부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강의의 방향은 저희가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님께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고, 여기에서 이제 IB에서 좋은 점들을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대안으로 제시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차 내용하고 20일에 이제 할 2차의 내용은 굉장히 맥락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강사님께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강의를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장시간 동안 굉장히 열의 있게 열정을 가지고 많이 들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연수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차권은 저희가 3시간이고요. 책은 지금 오늘 한 권을 선택하시고 다음 이제 주에 오시면 또 한 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책 안에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